괜찮으세요? 채영 씨. 그의 나직하고 미세하게 떨리는 숨결이 귓가를 스치는 순간, 지난 45년 동안 강철의 빗장으로 굳게 닫혀있던 제 몸의 모든 성문이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단하게 솟아오른 그의 욕망이 제 허벅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세월의 두꺼운 먼지 속에 화석처럼 잊혀졌던 그곳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을 때,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 섞인 신음을 삼키기 위해 제 손등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어야만 했습니다. 65, 제 이름은 오채영입니다. 자식들 모두 번듯하게 키워 사회에 내보내고, 이제는 귀한 손주들의 재롱이나 보며 조용히 인생의 황혼을 마무리할 일만 남았다. 믿었던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다시 만난 남자와 들어선 낡은 여관방 침대 위에서 갓 20살 처녀처럼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45년의 세월을 거스르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속절없이 흘러내려 탄력을 잃은 제 가슴을 경배하듯 보듬었고,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아 사막처럼 말라붙어 버린 감각의 샘을 끈질기게 찾아 헤맸습니다. 제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은 시간 앞에 늙고 쓰러져도 영혼의 불도장처럼 각인된 사랑의 기억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45년 묵은 효화산이 깨어나듯 뜨거운 용암이 흘렀고, 저는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안에도 어머니도 아닌 잊고 살았던 여자 오채영이 되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남자의 진짜 정체와 그날 밤, 저희 세계를 송두리째 뒤바꾼 지독한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야심만만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오채영, 올해로 65해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평생 고생 한 번 안 해본 복받은 사모님이라 말합니다. 20살, 여대 교정의 낭만을 꿈꾸던 꽃다운 나이에 15살이나 많은 유망한 사업가에게 시집가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았으니 겉보기엔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작고한 제 남편은 능력 있고 세상의 시선 속에서는 더없이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를 숨막히게 하는 소유주였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값비싼 청자 화병이나 잘 훈련된 애완조, 혹은 아름답지만 영혼 없는 박제와 같았죠. 결혼 초 제가 문학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제게 당대 최고의 시인들이 쓴 시집 한 권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시집을 너무나 아끼며 밤낮으로 읽고 시구절을 공책에 따라 적는 것을 보자 어느 날 그는 차가운 얼굴로 제게서 그 시집을 빼앗았습니다. 여자가 그런 헛된 감상에 빠져 있으면 집안의 기강이 서지 않아. 내 아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오. 그는 제 눈앞에서 그 시집을 벽난로 속 시뻘건 불길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5년 전 그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슬픔보다는 안도감과 해방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했던 자유도 잠시 거대한 공허함이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이라는 울타리이자 감옥이 사라지자 저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조각배 신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백 평짜리 대저택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제 발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고, 하루하루는 값비싼 가구 위 먼지를 닦아내는 무의미한 행위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늦가을 제가 순천에 사는 여동생 집에 가기 위해 서울역에서 무궁화호 기차에 몸을 실으면서 시작됩니다. 1988년 남편 손에 이끌려 서울로 올라온 뒤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북적이는 대합실의 소음 속에서
저는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다가올 몇 시간의 고독과 자유에 작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자 낡은 벨벳 시트의 감촉과 기차 특유의 쇠와 기름 냄새가 아련한 과거의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덜컹. 기차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의 20살은 어디로 갔을까? 남편이 불태워버린 시집처럼 내 청춘도 한 줌 재가 되어 영영 사라진 것일까? 한참을 그렇게 무심히 창밖만 바라보다가 뻐근해진 몸을 일으켜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매만지는데 늘 제 쪽, 찐 머리 위에 단정히 꽂혀있던 낡은 작의 비녀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걸 어디다 떨어뜨렸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20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고 유일하게 제 자신의 의지로 살았던 시절. 첫사랑에게서 받은 단 하나의 선물이자 제 청춘의 증표와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 45년을 장롱 깊숙한 곳. 비단함에 숨겨두었다가 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제 영혼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제 자리 주변 바닥을 두리번거리는데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곧은 손바닥 위에 작지만 영롱한 빛을 내는 제 작의 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찾으십니까? 낮고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멋스러운 뿔테 안경을 쓴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슬퍼 보이면서도 이상하게 제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거의 울상이 되어 비녀를 받아들자 그가 무심한 듯 그러나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참 곱네요. 자개의 빛깔이 세월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연이 깊은 물건 같은데 내 제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라서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비녀를 다시 머리에 단단히 꽂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 후로도 책에 집중하지 못하고 힐끗힐끗 제 비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이 아니라 아주 잘 아는 물건을 보며 옛 기억을 더듬는 듯한 애틋하고도 고통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자 45년 전 멈춰버렸던 제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춘천까지 가십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화들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동생 집에 선생님은 어디까지 가시는지요? 저는 구례구역에서 내립니다. 선친 산소에 들를 일이 있어서요. 우리는 그렇게 통성명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지환, 평생을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직한 국어 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오랜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이라는 금빛 세장 속에서 답답하게 살아온 제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았고, 그는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는 적적함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한 동정이나 동년배에 대한 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애끓는 그리움,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과 죄책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차가 어둠 속을 한참 달릴 무렵 차창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나란히 앉은 두 늙은이의 모습이 퍽이나 닮아 보였습니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신뢰가 되는 질문인 줄 압니다만 용서하십시오. 그 비녀에 얽힌 이야기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45년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제 친동생에게조차 꺼내지 않았던 저만의 성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빗장이 풀려버렸습니다. 20살 때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선물해 준 겁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 말도 없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쓰고 있던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 너머에 가려져 있던 그의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주름진 눈과 슬픔이 고여있는 눈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채영아, 나다. 지환이, 강지환. 세상이 멈췄습니다. 기차의 덜컹거리는 진동도, 창밖을 때리는 바람 소리도, 객실의 웅성거림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희끗한 머리의 이 노신사가 45년 전 읍내 장터에서 쭈뼛거리며 제게 저 작의 비녀를 꽂아주며 영원을 약속했던 20살의 그 청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세월이 흘러 얼굴에서는 무뎌지고 검버섯이 피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슬프고 다정한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에 깊게 팬 세월의 흔적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야속하게도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우리 열차는 구례구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손님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투박했지만 45년 전과 똑같이 넓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채영아, 여기서 내려. 제발. 너에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4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를 오늘 밤엔 꼭 해야겠어. 저는 홀린 듯 그의 손에 이끌려 낯선 구례구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플랫폼에 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역 앞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아 뜨거운 어묵 국물로 얼어붙은 몸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한 곳은 역 근처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낡은 꽃무늬 벽지가 발라진 세월의 냄새가 벤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무너져 내리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45년간 그의 가슴을 짓눌러왔던 진실의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저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당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던 그는 지역 유지의 아들로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사이를 알게 되었고 어느 날 밤 조용히 지환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협박을 했습니다. 자네같이 똑똑한 청년이 앞길을 망치면 쓰나. 당장 오채영 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만약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자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저 방앗간이 내일 당장 잿더미가 될 걸세. 이제 막 교대에 들어간 귀한 여동생은 졸업은커녕 어디 시집도 못 가게 될 거고.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무력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무 말도 없이 야반도주하듯 그 동네를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 몇 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차마 제게 붙이지 못하고 45년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눈물 자국이 선명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남편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과 지환 씨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제 청춘에 대한 원통함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제 40년의 결혼 생활은 순결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한 남자의 추악한 욕심과 비겁한 계략으로 빚어진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소유욕이었고 그의 보호는 감금이었으며 제 순종은 기만이었습니다. 지환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채영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평생을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눈물이 그치고 우리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회한이 있던 자리에 45년간 억눌려왔던 욕망의 불꽃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뒤엉켜 제 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턱을 들어 올리고 거칠게 입을 맞췄습니다. 45년 만의 입맞춤이었습니다. 20살의 풋풋함은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진하고 애절한 세월의 맛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45년 전 맺었어야 할 우리 사랑의 뒤늦은 완성이었고 빼앗긴 운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제 마른 대지를 적시는 따뜻한 봄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굳어있던 몸이 그의 부드러운 애무에 서서히 풀리며 수줍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을 때 저는 부끄러움에 몸을 떨면서도 더 깊은 곳을 갈망했습니다. 이미 그곳은 45년의 그리움이 고여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뜨거운 숨결로 속삭였습니다. 채영아, 아직도 이렇게 고우면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냐.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야기의 맨 처음, 제가 묘사했던 그 격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미친 듯이 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습니다. 45년의 그리움과 억울함, 회한이 뒤섞여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저는 다시 20살의 오채영이 되었고 제 안에서 그는 20살의 강지환이 되었습니다. 꿈결 같은 밤이 지나고 낡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낯선 여관방, 제 옆에는 4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각자에게는 45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온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저만 바라보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있었고, 그에게도 그의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재혼, 이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험난했습니다. 그가 먼저 제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채영아, 욕심내지 말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이라도 행복하자.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면 안 될까? 서로의 삶은 존중하면서 남은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그의 현명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2달에 한 번 우리 각자의 도시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2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때로는 가을 산을 함께 오르고, 때로는 시시한 영화를 보며 웃고, 때로는 그날처럼 서로의 외로움을 뜨겁게 몸으로 위로합니다. 자식들은 제가 산악회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줄로만 압니다. 저희의 관계는 사랑과 우정 사이 그 어디쯤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아슬아슬한 관계에 더없이 만족합니다. 매일 함께하지는 않지만 세상 어딘가에 온전히 나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벅찬 힘이 생깁니다. 제 머리에는 오늘도 그가 45년 전 선물했던, 그리고 45년 만에 다시 찾아준 낡은 작의 비녀가 단정히 꽂혀 있습니다. 이제 이 비녀는 잃어버린 청춘의 상징이 아니라 황혼에 다시 찾은 제 삶의 찬란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순이 넘어도 끝나지 않았더군요. 어쩌면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인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잿빛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운명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그리운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혹시 잊지 못할 첫사랑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황혼은 지금 어떤 빛깔로 물들고 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어나는 지혜와 용기를 이야기하는 야심만만 시니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을 따뜻하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